저는 이제 터널의 끝이 거의 얼마 안 남았다. 저는 3, 4월이면은 대세 상승의 추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이제 주식시장에 계신 대표님은 이제 가볍게 일단 작년 어떠셨는지 막 묻고 올해 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은 투자가들이 대부분 힘들으셨을 거고요. 저희도 뭐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가 이제 투자한 것들이 손실이 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고요. 반면 리스크 관리는 뭐 철저하게 했는데도 굉장히 쉽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이제 평을 하고 싶고요. 올해는 반대로 이제 연초부터 좀 분위기 바꿔서 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혹시 좀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의 그 리스크 관리를 또 개인이 하기 힘들 수는 있잖아요. 개인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가볍게 있을까요?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고객사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연기금 뭐 이런 쪽들이라서 하나는 이제 그쪽은 주식을 할 때 90% 이상 주식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시장이 나쁘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은 항상 자산 배분을 90% 이상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30년, 40년 해보니까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50으로 갔다가 90으로 갔다가 이런 거를 사람이 해봤는데 수익률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그 주요 펀드들 중에서 더 큰 규모가 해치 펀드보다는 이런 뮤추얼 펀드. 그래서 뮤추얼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식 비중을 꽉 채워서 간다. 왜냐하면은 채권 사고, 뭐 자산, 뭐 아파트나 이런 리얼 이스테이트 사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고객이 자산 배분하고 이건 주식만 하라고 준 돈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사실 리스크 관리할 부분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제 방어주를 좀 많이 사거나 아니면은 뭐 경기 영향을 잘 안 받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통신주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료, KTNG, 뭐 한전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방어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회사 자금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일단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다 쳐냅니다. 그래서 로스컷이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좀 아프죠. 많이 아픈데도 마이너스 15% 20% 나더라도 원칙을 지켜놓고 거기를 넘어가는 선은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제어하기 힘든다 생각하기 때문에 로스컷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뭐 장이 계속 빠질 때 로스컷 하면 계속 로스컷만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이 봤을 때 생각하고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손실의 폭을 한번 미리 산정을 해놓고 좀 지키는 이런 것도 굉장히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 정도? 또 저희는 뭐 20% 로스컷이지만 개인분들은 뭐 15% 이렇게 본인이 정해놓으시면 그 한도를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털어내고 다시 좋은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그 종목이 더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이제 올해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다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보시는데 자, 현재 한국 증시, 좀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점검 한번 해주시면. 뭐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제 큰 맥은 같이 하는데, 그 한국이 미국이랑 뭐 코스닥과 나스닥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이 빠진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도 더 많았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 지수는 신고가가 났고요. 인도도 거의 신고가 레벨이고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많이 저점 대비 반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럼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여진다고 그랬을 때는 반등할 여력이 남아 있는 게 나스닥과 이제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좋게 보는데 차차 이제 뒤에 그 근거들을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월에 어쨌든 한국 증시는 좀 급반등 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가파르게. 급반등한 이유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미 좀 반등했기 때문에 뭔가 사기에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분도 있더라고요. 그 반등 원인은 뭐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지금은 저 중국 차이나 리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나에서 이제 코로나 늦게 창궐 하고 그다음에 지금 피크를 넘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에서도 봤을 때 중국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의견들이 작년 연말부터 나왔어요. 작년 연말부터 나왔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한국을 바이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CT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올리면서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이 중국의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을 거다. 이제 그런 이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이랑 한국이랑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이머징이라 그러면 아시아 외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남미 이런 국가들까지. 이런 쪽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거의 리만 사태 때 2008년에 그때 빠져나간 것보다 더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돌아와야죠. 네, 그게 뭐 이머징 마켓이 매우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리만 때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던 거는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세를 갔잖아요. 그렇죠. 네,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화됐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그쪽으로 돈이 흘러갔던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반대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막바지 까지 왔으니까 여기선 자연스럽게 다시 회귀해서 이머징 마켓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강한 바이콜이 있었고 실제 외국인 자금들이 연초 이후로 1월 달만 해서 코스피를 한 6조 5천 정도 샀어요. 굉장히 많이 샀죠. 그렇게 이제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리오프닝으로 한국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사실 또 모든 섹터가 그 수혜를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수도 그렇죠. 뭐 네. 수혜를 받긴 하겠지만, 네. 특히 어떤 섹터가 이제 2월부터 벌써 이제 2월이니까요. 네. 어떤 섹터가 같이 이제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거랑 이제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약간 남은 건데 이것도 수혜주구나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여행 안 가다가 여행 가고 나와서 소비하고 이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여행 레저, 그렇죠. 항공주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카지노, 면세점 다 이런 소비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자체적인 소비주들도 좋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 한국 기업도 좋고 아니면 중국 자체의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은 약간 뒤지만은 같이 좋아지는 것들이 그 소재를 만드는 화학 제품 이런 쪽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더 사게 될 거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스판덱스가 들어갈 거고 섬유가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죠.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활동이 뭐 커지면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뭐 비닐백이라든지 편의점 슈퍼 갔을 때 들고 있는 비닐백 다 그 화학 제품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 주식들도 이제 2분기 이후로는 약간 수혜주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그때 가서 보일 거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삼성증권이랑 이제 며칠 전에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중국이 그럼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라는 거를 좀 구체화해서 봤어요. 그래서 다 좋아질 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 우리가 리오프닝 할 때 보복 소비 보셨죠? 네, 한국도 보복 소비 보셨죠? 명품 막 작년에 명품이 5번 가격을 올렸어요. 샤넬 백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보복 소비가 이게 해외 여행 못 가니까 그 돈 쟁여놨다가 갔다가 백화점 가서 명품 사는 거예요. 투자. 그렇죠. 해외 여행 한 번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백 하나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는 받고 경험했고 이게 이제 중국 차례다. 그러면은 중국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저축액이 얼마가 늘었냐 하면은 한 10조 위안 정도 더 늘었대요. 네. 평소보다. 네. 그러니까 초과 저축이라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저축이 평균적으로 코로나 전에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저축. 그게 10조 위안이면은 1,800조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상 레벨로 내려가야 돌아갈 되니까. 테니까. 네. 그래도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1,000조 원 정도 쓰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뒤에 나중에 보실 겁니다. 네. 그 1,000조 원이 휩쓸고 가는 것들이 그렇죠. 주식은 수혜가 받을 거죠.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리오프닝 여행 레저 카지노 항공 면세점은 좀 빨리 받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재 백화점 뭐 그다음에 소재 화학 쪽 그렇죠. 이 관련이 있다. 의류도 포함되는 거죠. 의류도 네. 포함되고. 뭐 그렇다고 뭐 돈 많다고 밥을 3끼 먹을까 4끼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네, 레스토랑 가는 것도 좋고 이런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오히려 뭐 화장품도 그럴 수 있고 화장품이나 이렇게 약간 사치제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백화점에서 파는 품목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수혜를 확실히 받을 거예요. 네. 좋은 팁이네요. 네. 쉬운 거죠. 이건 쉽습니다. 이거. 네. 그럼 이제 2023년 주식시장 올해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예, 뭐 전망이 뭐 전문가들이 많이 틀려서 좀 어렵긴 한데 조금 이렇게 그 많이 틀릴수록 이렇게 약간 높아지는 확률이 조금 더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신 없었던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 올지도 모른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연준도 뭐 어디까지 올릴지도 몰랐고 금리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안개가 서서히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터널의 끝이 거의 얼마 안 남았다. 거의 한 뭐
두세 달만 더 지나가면은 확실히 이게 대세 상승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3, 4월이면은 대세 상승의 추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대세 상승이요? 예, 예. 대세 상승 얘기하면 또 근래에 되게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이야기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로스일 자사운용입니다, 예, 여러분. 예. 대세 상승이라는 게 이제 기울기가 지금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대세 하락이고 그렇죠. 예, 예, 반대로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고점을 더 벗기고 올라가고 조금씩 이렇게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지금 올라가면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대세 상승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근거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뇌피셜은 없어요. 그냥 다 통계적인 얘기들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 경기 선행 지수들이 지금 이제 1년 6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021년 7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ISM 제조업 지수, 서베이 지수죠. 그래서 이것도 선행 지표입니다. 이것도 재작년 여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년 6개월 넘게 빠졌고 코스피도 1년 6개월 똑같이 빠졌어요. 아, 이게 거의 비슷하게. 예, 고점이 일치합니다. 예, 코스피 고점과 그 경기 선행 지수 두 개의 고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ISM 지수. 네네. 그런데 이게 빠지는 부분이 아직은 도는 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 3, 4월 정도 2분기 중에는 도는 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선행성이 있는 것들이 약간씩 도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간적으로도 이게 2년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7개월 정도 빠졌는데 1월까지 포함하면 그 이제 경기 펀더멘탈이 도는 것들이 좀 보일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다 아시는 내용. 3월이나 5월 중에 FOMC의 금리 인상의 고점이 나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는 이미 빠지기 시작했어요. 시중금리는 사실 정책금리보다 2달 선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책금리의 고점이 3월이라고 그러면은 5%, 3월이라 그러면은 그게 1월 달에 벌써 이제 그 시중금리는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5월로 늦어진다 하더라도 5월에 한 번 더 예상을 깨고 더 올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3월이면은 시중금리는 고점을 치고 떨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상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유동성이 축소가 됐었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풀리니까 그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서 30% 오르고 뭐 영국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금 가격도 올라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와 그 다음에 FOMC의 금리 이 두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악재가 뭐냐면 시장을 지금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이 더 돼야 된다. 이렇게 나쁘고 해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익이 어떻게 벌써 돌아섰느냐. 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뭐 1월 달, 2월 달 이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향 조정이 충분히 끝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1분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분기까지 가게 되면은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그럼 하반기 좋아지는 거 근거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하나 좀 근거는 있어요. 이거는 손에 좀 잡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감원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게 지금은 안 좋은 소식 같은데요. 네. 기업들 주가에는 사실상 좋은 소식입니다. 작년까지는 고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감원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노동시장이 유연해요. 그래가지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구글, 뭐 메타, 아마존 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6에서 한 10% 정도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하반기에 가면은 인건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와서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년보다 확 좋아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비용이 빠진다는 거군요. 예, 비용이 빠지는 효과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인건비 비중이 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드, GM 이러면은 자동차 원재료, 철강 뭐 이런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빅테크들은 원가가 다 인원이에요. 예. 그런 회사들이 뭐 10%씩 감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익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하반기부터는 나올 거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익은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꼬리를 트는 거를 봐야 돼요. 아직은. 그게 이제 저희가는 지금은 아직 안 틀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까지 돌기 시작하면은 좀 지수가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OECD 경기 선행 지수 ISM 지수가 지금은 안 틀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 그리고 앞으로 틀 거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틀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데? 일단은 사이클상으로 네. 1년 7개월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2년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네. 국가마다 다 달라요. OECD 경기 성능 지수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출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최대로 벌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축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책금리 따라가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2년물, 국채 2년물, 그 다음에 장기 경기선을 나타내는 게 10년물이잖아요. 근데 2년물이 훨씬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페드가 멈춰줘. 그러면 2년물도 떨어지거든요. 10년물은 크게 안 움직이고. 이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플래팅해서 약간 눕혀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선행지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게 있고요. 주가도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재밌지만 주가도 들어가 있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그렇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조금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수출이 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제가 컨퍼런스 콜도 하고 했는데 삼성전자에 따르면은 반도체가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거는 하반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하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늦어도 2분기, 틀리면은 3분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OECD 선행 지수들이 좀 턴할 요건들은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이슈도 몇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시가 뭐 하반기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남아있는 리스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길 수 있는. 하반기에 뭐 3분기가 됐건 이렇게 한번 약간 쇼크가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예를 들어서 아까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이게 하향 조정되는 게 아직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리스크인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리스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스크라는 게 정말 리스크는 모르는 게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게 나타나는 거는 안 오길 바라지만 물가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망가져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다들 엔딩 한다고 그랬어요.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라고 했는데 작년 12월부터 차차차차 변하더니 고용 지표 보니까 고용이 너무 좋고 소비도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은 다 말을 바꿨어요. 제가 바꿨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IB의 최고 수장들이 다 말을 바꿔요. 마일드한 리세션으로 올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와도 살짝 오고 넘어갈 것 같다라고 많이들 바꿨어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물가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크 자체는 안 나타나요.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빨리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물가가 다시 꿈틀꿈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는 목표는 2%라고 했지만 사실 뭐 3%만 돼도 충분히 이제 만족할 것 같거든요. 물가 이제 목표치가 금리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안 떨어지고 뭐 4%대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약간 리스크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가 뭐 다시 튀어 올라간다, 이것도 리스크인 거죠. 사실 근데 작년에 크게 힘쓸었던 그 이슈들, 리스크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요? 작년에 뭐 금리, 물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국 봉쇄,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반영을 점차 해나가는 거라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원자재 투자라든가 현금이라든가 금이던데, 올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올해 경기 침체 온다, 아직 이제 증시 안 오를 수도 있다, 이제 현금 지켜야 하는데 현금 모아라, 나중에 쓰려면,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현금으로 이제 뭘 살 준비를 지금 점차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금으로 그러면 뭘 사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람들이 2년 연속으로 이제 같이 계속 올라가는 특정한 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작년에 많이 빠진 거에서 고르면은 올해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안전하게 금을 가져가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금은 약간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현금이 갈 데가 없었거든요. 현금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았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커머더티 이런 그 원자재들은 유가도 올라갔고 뭐 이런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의 이익이 올해 4분기에 뭐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이렇게 페이드 아웃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1분기로 봤을 때는 채권이 굉장히 유리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부터 봤을 때는
이제 주식이 네. 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은 정확한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채권은 크게 많이 안 움직여서 우리가 여유롭게 살 수는 있는데, 주식은 하면은 바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때 가면 이미 내 판가격보다 높으면 안 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서는 주식이 빠진다 싶으면은 지금은 사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채권, 2분기부터는 주식이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올해는 좀 유망한 자산으로 군으로 이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주식이 유망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 좀 사고 올해 유망 섹터 이제 뭘로 보시는지. 네.